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쓰러져가던 청년들이 끝내 붙잡은 단 하나의 희망.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가 뭐 대단하냐던 비웃음은 무릎 꿇었고 드라마 한 줄 대사는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충격과 감동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몽골 초원의 끝자락, 밤이 깊어질수록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던 그곳이 제 고향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녀로 태어나 평생 그곳에서만 살 줄 알았던 저는 15살, 겨울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죠.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겨울연가의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따뜻한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속의 작은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부드러운 한국어 억양이 마치 음악처럼 들렸고 저는 그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더군요. 매일 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드라마를 보며 저는 몰래 낡은 공책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의 조합처럼 보였던 한글이 점점 의미를 갖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는 제가 공책에 적어놓은 한글을 보시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나누는 감정의 교류, 그 언어 속에 담긴 따뜻함이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밤하늘의 별을 세며 잠들던 어린 시절의 저는 이제 한국어 단어를 세며 잠드는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초원에서 양떼를 몰며 저는 항상 작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BTS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저는 그들의 발음을 정확히 따라하려고 애썼고 드라마 OST를 들으며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주변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보며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중국어가 더 실용적이지 않냐고 끊임없이 물어왔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언어에 대한 애정을, 이 문화에 대한 갈망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끼던 양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를 구입했고 그날 밤 저는 새 책 냄새를 맡으며 행복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더군요. 교재의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거기 적힌 한글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설명을 보며 저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었던 것이죠. 그해 여름,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우리 지역을 덮쳤습니다. 목초지는 말라갔고 양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으며 양털 값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죠.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늘어갔고 어머니는 매일 밤 한숨을 쉬며 가계부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가족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담아 말했죠. 제가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침묵했지만 할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더군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자 대대로 내려온 명마를 팔아서라도 손녀의 꿈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온 가족이 함께 울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의 그 따뜻한 온기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우리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카슈미르 스카프를 내놓으셨고 옆집 아저씨는 낡았지만 아직 쓸만한 트럭 열쇠를 건네주셨죠. 동생들은 자신들의 학비를 아껴서 누나를 돕겠다며 울먹였고 어머니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은장신구를 모두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과 물건들을 팔아서 마련한 금액은 양 100마리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고 이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희망임을 깨달았죠. 울란바토르로 떠나는 날, 마을 입구에는 모든 주민들이 나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더군요. 너는 우리 마을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저는 도시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초원을 바라보며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국어 학원에 첫 발을 내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과 높은 건물들이 저를 압도했지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특히 바트바야르라는 학생은 광산 사업가의 아들로
방학마다 한국 연수를 다녀온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는 제 초라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시골에서 온 아이가 과연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냐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는 분노와 함께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문법을 공부했죠.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한글을 쓰고 또 썼으며 목이 쉴 때까지 발음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첫 중간고사에서 저는 전체 1등을 차지했고, 바트바야르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향에서 날아온 전화 한 통이 제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고,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저는 학원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밤에는 번역 일거리를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수업 시간에 졸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다음 시험에서 저는 처참한 점수를 받았고, 바트바야르는 다시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더군요. 그날 밤 기숙사 화장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양 100마리의 희생을 떠올렸죠. 눈물을 닦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포기는 사치였고 저에게는 실패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고 그 하루가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TOPIK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몽골 전역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청년들이 시험장 앞에 줄을 서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꿈을 품고 있다는 연대감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한국어 전사들이라고 불렀고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더군요.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서자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난방이 고장나서 교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이 얼어서 연필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죠.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하나둘 포기하고 시험장을 나가는 것을 보며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특히 은장신구를 내놓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의 희망을 짊어진 싸움이었고 저는 끝까지 버텨야만 했습니다. 장문 시험 주제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를 쓰라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양치기 소녀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던 날, 양 한 마리를 팔아 교재를 사던 날, 가족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고 어느새 눈물이 답안지를 적시고 있었더군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막막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전국 2등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곧바로 고향에 전화를 걸었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할아버지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제 너는 초원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거라고 말이죠. 합격 소식이 퍼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직접 학원을 찾아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 TOPIK 상위 합격자들에게 한국 연수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안을 했죠. 그 순간 저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실감했고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함께라고 말씀하셨죠. 동생들은 누나가 성공해서 자신들도 공부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며 울먹였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더군요. 이것은 내 증조할아버지가 쓰시던 것인데 이제 너에게 물려주겠다고 이것을 보며 고향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양 100마리의 무게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날개였고 저를 더 높이 날게 해줄 원동력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압도적인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첨단 시설들이 즐비한 광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곧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약속된 학원 직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복잡한 표지판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더군요. 캐리어를 끌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한 구석에 주저앉아 막막함에 눈물이 맺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토닥였고 고개를 들자 자원봉사 조끼를 입은 아주머니가 미소 짓고 계셨죠. 몽골에서 왔냐고,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부드러운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인의 따뜻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직접 안내해 주시며 제 서툰 한국어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해 주셨죠. 그분과 헤어지며 인사를 나눌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교과서 속 문자가 아니라 저를 보호하고 이끌어줄 실제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지만 그 현실이 제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전자부품 공장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좁디 좁은 방과 공동 화장실을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이것도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첫 출근 날 공장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 섰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계 소음과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공장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고달팠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제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며 짜증을 냈고 작업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반복했죠.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도 언어 차이로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작업 중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반장님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크게 혼을 내셨던 일은 지금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그날 밤 기숙사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매일 밤 일기를 한글로 쓰며 하루를 정리했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 가서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한 책들을 읽었고 유튜브로 한국인들의 일상 대화를 공부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과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김상우 과장님은 다른 관리자들과는 달리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저를 보시고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몽골에서 왔다고 하니 갑자기 징기스칸과 고구려의 역사적 관계를 아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며 제가 아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과장님도 한국 역사 속 몽골과의 인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과장님은 제 한국어 발음을 꼼꼼히 교정해 주시고 한국 회사 문화와 예절도 자세히 알려주셨죠. 어느 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천년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이 아닌 동료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주말이면 과장님은 저를 박물관이나 문화 유적지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경주의 불국사를 방문했을 때 1000년 전 선조들이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정성에 감동했더군요. 과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위한 다리로서 한국어를 대하게 되었죠. 공장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자 동료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비록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던 날의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한 동료가 몽골 노래를 불러보라고 청했고 처음엔 쑥스러워 거절했지만 모두의 격려에 용기를 냈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전통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웅성거리던 자리가 점점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죽여 제 노래를 들어주었죠.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한 동료는 가사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뭉클하다며 운시오를 불켰습니다. 김 과장님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며 분위기를 띄워주셨고 그날 이후로 동료들은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에 먼저 말을 걸어주고 작업 중 실수를 해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따뜻한 한국인들의 정이 현실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고 진정한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던 어느 날 밤, 김 과장님과 단둘이 사무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라면을 끓이기로 했는데 저는 문득 어머니가 보내주신 보르츠를 떠올렸죠. 몽골 전통 방식으로 말린 양고기인 보르츠를 가방에서 꺼내 라면에 넣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과장님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동의하셨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보르츠를 라면에 넣었죠. 놀랍게도 국물은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라며 한국 라면과 몽골 전통 식재료의 완벽한 조화라고 과장님은 흥분하셨죠.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도 맛을 보여드렸더니 모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떤 동료는 이걸 상품화하면 대박 날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 달 후 우리는 안산 다문화 축제에 참가해 몽골 한국 퓨전 라면을 선보였습니다. 축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우리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독특한 맛에 감탄하며 레시피를 물어왔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죠.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정식 상품화를 제안한 것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몽골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융합이라고 평가했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양치기 소녀였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그 수익금의 일부를 고향 가족에게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전화로 울먹이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말로 성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성공 이후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처럼 꿈을 품고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안산 다문화 거리의 작은 공간을 빌려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소문으로 5명이 모였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아왔죠. 베트남, 태국, 필리핀, 네팔, 그리고 몽골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간절함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죠. 어떤 학생은 저처럼 한국어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들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수업에서 저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학생들이 하나둘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기 시작했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실은 희망 교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더군요.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다큐멘터리 제작팀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말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고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자원봉사 아주머니가 연락을 주셨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죠. 그분은 제 이야기를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다며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전사다. 포기하지 않는다. 함께 성장한다고 말이죠. 그 목소리가 작은 교실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랐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동생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당장 몽골로 가야 했지만
비자 문제로 재입국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회사에서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고 김 과장님은 직접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해 주셨죠. 회사 대표님도 보증을 서주시며 가족이 위급할 때는 당연히 곁에 있어야 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뵙는 순간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죠. 그리고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울란바토르로 떠나기 전 어머니께 드렸던 편지였고 거기에는 한국어로 꼭 우리 가족을 살리겠다는 제 다짐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이제는 내 길을 마음껏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운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자 미래라고,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위로해 주었죠.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가문의 기둥이 되었다고, 하지만 너무 무거운 짐을 지려하지 말라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더 크게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한국과 몽골을 잇는 진정한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은팔찌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었죠. 창밖의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기회였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몽골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고 양국을 잘 이해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왔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몽골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협상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마다 저는 양쪽의 입장을 이해시키며 조율했죠. 특히 몽골 측이 한국 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할 때 저는 제 경험을 들려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느낀 따뜻함과 정직함, 그리고 상생의 정신을 전달했더니 몽골 관계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체결되었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통역자가 아니라 문화 번역자이자 신뢰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양측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가교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UN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수백 명의 각국 청년들 앞에 서는 순간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양 100마리로 시작한 소녀였습니다. 라고 첫 문장을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어는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어떻게 한 소녀의 인생을 바꿨는지, 언어가 어떻게 희망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죠.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한 청년은 제게 다가와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저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은팔찌를 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정말로 해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과 몽골, 그리고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고 속으로 되뇌었죠.